자, 그 다음으로 217페이지를 펴면 제목에 전시동원체제와 민족 말살통치라고 나와 있죠. 자, 전시동원체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백성들, 온 국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싸우는 것을 전시동원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륙으로 침략하고 싶어서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중일전쟁에서 자,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일본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총을 줘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게 하려면 자기네들한테 총을 겨누지 않게 하려면 일본한테 충성을 바치게 해야 되고 마치 일본 사람처럼 교육을 시켜야겠죠. 이것을 민족 말살통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 정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자원들을 전부 다 말살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전쟁에 필요한 데 있어서 군인들한테 밥을 먹이거나 군인들한테 필요한 물건이나 무기 같은 것을 보급을 해야겠죠. 자, 군대에서 이러한 보급 기지를 다른 말로 병참 기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식민지였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마치 일본 전쟁의 보급 기지처럼 만들려는 정책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죠. 남한하고 북한 중에 천연자원이 많이, 즉 광산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죠.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이제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금속이라든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캐서 가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북쪽 지방에다가만 공업지대를 엄청나게 설립을 했기 때문에 불균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북쪽 지방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7배 이상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지가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북부에다가만 이러한 공업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을 했던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즉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업지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일본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게 되고요. 석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지하 자원 등을 이제 개발시키고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금속, 기계, 화학공업 등이 주로 건설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192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상황이죠. 자,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산업 발달이 이루어져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던 시기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 만큼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공장 창고에 물건만 쌓여가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이 미국과 같이 수출과 수입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게 이어졌고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자, 일본도 예외가 없었고요. 특히 가장 그때 당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가 영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였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기네들 국가와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을 블록 경제라고 부르는데 즉 식민지 국가와 자기네들 국가와의 거래를 더욱더 끈끈하게 해서 싼 값에 식민지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식민지에다가 내다 파는 식으로 식민지 국가들과의 자급자족을 택했던 국가가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자, 이에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식민지를 전부 다 그때 당시 승전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식민지 국가들한테 공급을 받아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독일과 일본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더욱더 늘려야만이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택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힘이 약한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천연자원이라든지 수익금으로 이제 경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벌인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해서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요. 일본은 만주사변을 통하여서 1937년에 중국과의 전쟁이었던 중일전쟁을 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전쟁, 일본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싼 값에 대부분의 이제 이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로 진출했던 공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만드는 공장, 즉 면직물 공장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 즉 면화 같은 것들을 이러한 공업 원료, 솜 같은 것들을 싼 값에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을 했냐면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경제공황이 터진 이후에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를 선택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를 다 하지 않겠다라고 봉쇄령을 내려요. 그렇다 보니까 싼 값에 면직물의 원료를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가져와서 가공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판매를 했었는데 요 영국과의 거래가 끊겨버리니까 일본 스스로 이것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면직물을 만드는 싼 값의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식민지 대상이었던 우리나라에다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다가 면직물의 솜의 원료가 되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운 북쪽 지방에다가는 이제 양을 강제적으로 키우게 함으로써 솜을 생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가리켜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공황 대 이후에 일본의 면직물 산업도 다운이 되자 이것을 극복하고자 우리나라에 이 정책을 강요를 했던 거죠.